네, 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화입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김성주, 김유정, 진성호 전 의원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휴가들은 잘 갔다 오셨습니까? 아, 김성주 의원님은 전주로 왔다 갔다 하시니까 뭐 서울 오시는 게 휴가가 되시겠네요. 뭐 저는 아직 백수 모드라서 그냥 휴가 없이 그냥 하루 쉬고 하루 놀고 그렇습니다. 국정기획원회 끝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뭐 이렇게 뭐 언론에 보니까 어디 뭐 좋은데 가신다는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아닙니까? 하마평 무서합니다. 아, 그래요? 아, 청와대에서 전화 받으신 적은 없고요? 없습니다. 아하, 그래 알겠습니다. 그 평창가 그쪽에 가셨어요? 예. 어쨌든 그 방송 끝나고 다음 날에 이제 갔는데 가족이랑 그 정명화 이제 정경화 씨가 하는 기획하는 음악제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신문을 보니까 마침 일요일 날 제가 이제 오대산 월정사를 가져가고 갔는데 그럼 문재인 대통령 만나셨겠네요? 바로 옆에 있는 저 상원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날 갔다 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서울은 뜨거워 죽겠는데 거기 용평은 보니까 밤에는 19도입니다. 오, 야. 낮에도 한 24도인데 좋은데 어쨌든 오셨구나. 강원도 가셔야 되고요. 또 하나 느낀 거는 평창올림픽이 열리는데 지금 준비가 아직 좀 더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최문순 지사도 이번 오늘 보니까 동아일보 인터뷰 크게 했는데 이 정부가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 국내에서는 지금 평창올림픽 열린다는 걸 잘 모르는 사람도 많다. 그러니까 좀 중앙정부가 도와줘야 된다. 저는 그래서 최문순 지사 지난 이제 2012년에 그 스페셜 올림픽 때 제가 그때 한번 미디어위원장으로 같이 한번 일한 적이 있는데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이게 간단한 게 아닌데 올림픽이라는 게 큰 행사인데 좀 중앙정부가 조금 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정호 의원님은 또 어머니로서 또 네. 병원에서 계속해서 네, 드디어 다음 주 초에 태어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경과가 좋은가요? 네, 저는 뇌수막염이라는 게 이제 보통 어린 아이들만 걸리는 건 줄 알았더니 어른들도 뭐 걸려요. 대학생인 큰딸도 걸리고요. 저희들도 또 걸릴 수 있대요. 아, 스트레스 그래요? 많이 받거나 아. 면역력이 떨어지면 전부 다 저희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전형적으로 서고 동저라고 하죠, 요즘 기온이. 그래서 이 강원도에 아주 그 시원한 날씨를 경험하고 오셨는데 평창 올림픽은 정부가 도와줘야 될 이럴 문제가 아니고요. 국가적인 운명이 걸린 그런 국제 경기이기 때문에 정부가 당연히 책임지고 발벗고 나설 문제죠. 자치단체에 맡길 문제는 아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서수촌 아파트가 6개월밖에 이제 안 남았는데 막 지금 또 짓고 있어요. 지금 너무 늦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최문순 지사 말씀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창 한다는 건 알지만 6개월 뒤에 열린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그냥 티켓팅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좀 중앙정부가 마케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그 오대산에 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 만나셨으면 우리 진 의원께서 또 고등학교 선배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얘기했었을 텐데 평창올림픽 문제에 그렇죠. 대해서. 근데 일단 대통령의 휴가는 저 좀 놀란 게 오대산 가셨다가 또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셨더라고요. 근데 네. 대통령의 휴가는 안전 때문에 갔다 온 다음에 이제 보도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날은 대통령이 거기 계신지도 몰랐죠. 갔는데 그런가요? 저는 근데 대통령 떠나가지고 또 오랜만에 가족끼리 어떻게 이제 전나무 숲을 걸으니까 월정사 참 좋습니다. 뭐 가신 김에 평창 올림픽 그 현장도 갔다 오셨고 또 본인이 직접 홍보대사를 맡겠다고 했으니까 뭐 전 정부 차원에서 범국가적으로 전부 지원해서 성공한 올림픽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네. 하여튼 이 휴가철인데도 하여튼 이 정치 사안은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벌써 어제부터 나왔죠. 국정원 관련 그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죠. 예. 거기 가신 분들 잘 아십니까? 예, 그 정혜구 교수님 위원장 맡고 계시죠. 예. 거기서 그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을 했었다. 예. 지난 2012년까지 말이죠. 이건 선거 여론 조작까지 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뭐 문건도 뭐 보이고 그런 것 같은데요. 예. 네. 그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나 예상했던 일이 이제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인데요. 지난 뭐 2012년 그 대선 때 그 소위 그 댓글 사건 이거는 대선 막바지에 판세를 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그때 많은 국민들이 무언가 있었을 것이라 의심을 했지만 당시 이제 MB 정권 하에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은폐되고 넘어갔습니다만. 그때 민주당 당직자들이 아마 그 어디 오피스텔을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뭐 않았어요? 저기 국정원 여직원이 있는 그 현장을 찾아갔습니다만 문을 안에 걸어 잠궈 놓고서 밖에서 못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소위 이제 셀프 감금 사건으로 해서 감금 혐의로 불법 감금 혐의로 그 이종걸 의원들 4명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최근에 무죄를 받았죠. 네. 무려 4년 재판 끝에 이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심은 있었지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뭐 이번에 그
한 외곽도 한 30개 정도, 한 3,500명 정도의 민간인이 그건 언론 보도에서 이렇게 것 같아요. 뭐 한 30억 이상의 국민의 세금을 쓰면서 이런 정치적인 여론 조작에 나섰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철저히 좀 밝혀내고 그 책임자도 처벌해서 다시는 국가 권력기관이 특정 정권에 봉사하는 이런 일들 근절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에서 수사에 들어간다고 본 것 같아요. 윤석열 지검장이 이제 그걸 수사를 참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 김용태 의원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댓글 부대가 운영됐다는 건 다 이미 공개됐고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재판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갖다가 그 바로 뭐 수사를 하면 되는데 지금 시리즈로 어쨌든 하나씩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는 어디까지나 타이밍인데 마치 그 또 지금 윤석열 지검장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수사를 하다가 좌천된 거 글쎄 아닙니까? 말이에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물론 이게 드라마틱하고 제가 볼 때도 이건 뭐 잘못된 거기 때문에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만은 지금 타이밍에 이렇게 일부러 이걸 부각시켜서 먼저 발표하는 거는 정치보복 우려가 있다는 데서는 저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뭐가 더 현명한 건지.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권력을 잡고 있는 분들인데 지금 네. 하는 걸 보면 마치 제3자인 것처럼 그러니까 요즘 기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와대가 청와대 뉴스를 만들고 있다. 뉴스는 기자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발표를 하면 되는데 지금 마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보복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뭐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차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잘못한 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법치를 어겼으면 그거는 처벌받는 건 당연한 건데 마치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언론 플레이를 하는 듯한 인상을 줘서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이런 모습은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 꼭 좋은 모습은 아닌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해서 불법 행위로 봐야 돼요? 정치보복으로 봐야 돼요? 김정은님? 명백히 불법 행위죠. 그리고 네. 이제 뭐 야당의 반발이라고 지난주 말씀하셨는데 보수 야당의 반발입니다. 국민의당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래요? 예,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헌법 질서 네. 위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차제에 지금 국정원도 국내 정치 개입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선언도 한 마당이고 또 국정원 개혁 TF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개혁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청산을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하고 해야 될 텐데 어찌됐거나 청와대에서 뭐 SNS를 통한 무슨 여론 조작 이런 지시가 네. 있었고 일련의 보고 과정이 있었고 또 이런 민간인 댓글 부대가 운영이 됐다는 게 적폐청산위원회 보고 아니었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 경악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한국당이나 또 이제 바른당에서의 일성은 이건 정치 보복 우려도 하고 계시지만 절대로 정치 보복이나 또 이게 무슨 정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있는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그 과거 10년 정권에서 그토록 얘기했던 법과 원칙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다는 게 지금 보여주는 일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회에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하여튼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주제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자료 화면을 좀 보시고 난 다음에요.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반도 안보 정세는 말씀 그대로 소위 코리아 패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 배치를 가지고 오락가락하거나 제재냐 대화를 두고 갈팡질팡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는 대북 정책, 안보 전략을 새로 짜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북한과 대화한다는 원칙과 사드 배치에 대한 근본적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는 급부성한 안보 정국, 문재인 정부 딜레마, 대북 정책의 방향입니다. 우리 김성주 전 의원께서 먼저 이 문제는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이 좀 오락가락하는 건가요? 어떤 겁니까? 오락가락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그 지난번 베를린 선언에서 네,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고 하는 전략을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북에 구체적으로 대화를 제안했는데 네. 북이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고 대신 장거리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했지 않습니까? 네. 또 새로운 국면이 조성이 된 거죠. 대화하자고 했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무력 시위를 했으면 그에 맞는 대응을 일단은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고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대화 가능성들을 봉쇄하는 건 아니다. 그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면 이 카드를 내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거지 일관성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실 말씀이 글쎄, 많으실 것 같아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좀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대화와 제재, 압박. 이건 저희가 이제 늘상 얘기해 왔던 카드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두 번째 ICBM 발사가 있은 후에 사드 배치와 관련한 또 그 나머지 4개의 사드 배치를 즉각 배치하라라는 지시, 그다음에 즉각적인 또 한미 군사 훈련 이루어졌잖아요. 뭐 적절하게 아주 신속하게 판단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도 보여줄 카드가 있다는 거. 그런데 특히 이제 이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국방부 장관도 오락가락하고 있고 또 청와대 입장도 계속 이 어떤 게 정말 정답인지에 대한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겠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한지 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곧바로 이 미사일 발사 이후에 4기의 사드 배치를 빨리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그것도 임시 배치라는 또 이 신조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이후에 철회를 한다는 것인지 환경평가 결과에 따라서 아니면 그대로 둔다는 것인지. 그런데 임시건 뭐 전면 배치건 간에 한번 배치한 걸 또 처리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가능할 것 같지 않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상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바로 그런 점에서 과연 이 차기 정부에 맡겨만 달라고 했던 이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네. 문재인 정권이 과연 얼마만큼 정말 진정성 있게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적 의구심은 커져만 가고 있는 거고요. 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라는 것은 갑자기 7월 이 말에 발생한 뭐 일이 아니거든요. 늘 상존하고 있던 그런 위협적인 요소였는데 그로 인해서 사드 배치 뭐 바로 임시 배치하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논리적 개연성이라고 할 거 이런 것들도 별로 연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제대로 된 어떤 알겠습니다. 안보관이나 이 정책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 점에 있어서 국민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지는 겁니다. 네,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 진보 정권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민주당 여당이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 배치하라고 사드 배치를 지시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게 잘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 대통령이나 보수 대통령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안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당이 반대하든 누가 반대를 떠나가지고 본인이 판단하는 건데 다만 애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꿈꿨던 북한과의 관계는 이미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라는 것은 파트너가 있는 것이고 안보는 경제하고 다릅니다. 경제는 조금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문제지만 안보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이걸 그러면 사드 배치 내가 후보 때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북한의 상황이 이렇게 바뀌는데 안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뭐 임시 배치건 배치건 간에 네. 사드 6개 다 해.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여당에서도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저렇게까지 나가는데 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바보같이 따라가고만 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코리아 패싱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 문재인 대통령이 휴학한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신문에 뭐가 났습니까? 일본과 미국의 정상이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통화를 떠나가지고 뭔가 지금 아마 고민 중에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북한하고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김정은이하고는 지금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궁합이. 그러면 김정은이가 저렇게 나가면 문재인 대통령도 나름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간에 뭐 이렇게 말이 오락가락한다고 비판할 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게 아니 과거에는 이렇게 유화제스를 쳤지만 알겠습니다. 예. 지금 내가 보니까 이건 강경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책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는 여당도 이럴 때는 좀 대통령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당의 의견은 어때요? 아니 뭐 그런 기조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딜레마가 있고 또 상호 모순이 있어요. 사드 배치 특인가 계신 의원분들은 많이 반발한다는 기사가 나온 예,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제 이런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드라는 것 자체가 고고도 미사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정부와 미국은 북핵 미사일을 방어하기, 요격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했다고 하지만 이 사드 시스템 자체는 내려오는 단계에서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거예요. 그럼 자 북이 미사일을 남한에 쐈다고 봐요. 가까운 거리인데 고고도도 아니고 중고도 저고도로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데 이걸 사드를 국내에 배치한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과연 이게 대북 또는 한국의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거냐라기보다는 미국의 방어망, 미사일 방어망이 일환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동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략적 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은 그걸 원하지만 똑같은 이유로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북핵 미사일에 대한 우리나라 차원에서의 방어 무기로서의 성격은 사실 약하고 네. 전략 무기로서의 중요성이 있는 건데 이거를 배치를 안 하자니 한미 동맹이 약화될 것 같고 배치하자니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보복이 있는 이 딜레마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략적 모함 때문에 배치냐 신중이냐 임시 배치냐 영구 배치냐에 대한 논란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이거는 넓게 보면 국익 관점에서 보면 근데 안보적 관점과 예. 여러 가지의 주변 국가의 관계들을 생각해서 굉장히 신중함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합니다. 근데 중국이나 러시아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저는 중국이나 러시아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당사자입니다, 지금. 북한이 핵 쏘면 우리 바로 맞습니다. 일본도 지금 아베도 지금 흥분한 이유가 뭐냐면 아베도 이미 일본도 그 사정권에 들어가 있고 이제는 미국 LA까지도 그 ICBM급 사정권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한국은 굉장히 심각한데 중국이나 러시아는 지금 방관하고 있고요. 유엔 자체가 지금 북한은 이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해서 흥분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중국은 자국이만 생각하고 특히 중국은요. 만약에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면 미국이나 한국이 걸어올까 봐 지금 오히려 좀 걱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중국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모이는 포스가 최근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왜 남한은 핵무장을 하지 않납니다. 제목이. 기사의 결론은 물론 상당히 현실적으로 핵무장이 어렵다는 걸로 되어 있지만 왜 그런 헤드라인을 뽑았느냐. 지금 미국이 볼 때는 적어도 한국이 과거 김영삼 정부까지는 전술핵이 한반도에 있었습니다. 우리 남한에. 그런 상황까지도 보고 정도로 심각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그분도 이 사드에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바로 배치하라고 했으면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 러시아 눈치 볼 단계는 아니다. 왜? 김정은 정권이 하는 걸 보십시오. 심지어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도 지금 뭐 욕설 하면서 김정을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왜? 세계가 지금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휴전선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중국, 러시아 눈치 본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휴가에서 돌아오시는 순간 이보다 더 강한 대책을 저는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까요? 대통령이 이제 뭐 좀 있으면 내일인가요? 내일 돌아오죠? 내일 네. 6박 7일이니까 많이 멀었습니다. 뭐 6일부터인가? 뭐 업무 아니, 다 복귀하신다는 됐어요. 토요일쯤 것 올 같아요. 것 네네. 같은데요. 내일이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쯤, 저희 예. 금요일에 지금 방송하고 있으니까. 글쎄요. 윤 대통령의 머릿속에 제가 뭐 그 마음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게 지금 아니 안보는 어차피 이 안보 문제, 문제니까. 그다음에 특히 무엇을 해야 원전 되는. 문제 뭐 포함해가지고 너무나 복잡한 숙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거나 야당에서 주장하는 이 현재 이 베를린 선언에서 그 문재인 정권이 구상했던 이 대화 제재 병행이라는 거에 조금 이 방향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야당의 주장 아닙니까? 특히 국민의당에서도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운전석에 앉아서 대북 정책의 어떤 주도권을 확보했다라는 예. 것이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가장 이 내세웠던 성과물이었는데 운전석에 앉게 됐는데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차에 북한을 태울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제안에도 묵묵부답이고 결국에는 미사일로 도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까 이제 우리 김성전님 말씀하신 그런 모든 내용 사드 배치와 관련한 일련의 그런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 이런 것들은 이미 대선 전에도 불거져 있던 문제였고 그것이 전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북한의 묵묵부답과 ICBM 미사일 도발이라는 더 큰 변수가 하나 얹어진 것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대선 전에 얘기했던 그런 상황들에서 네. 크게 달라질 것도 없는데 이제는 임시 배치다, 뭐 전면 배치다, 당내부에서 반발하고 이런 상황들이
자꾸만 불안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조금 더 일관성 있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이 사드 문제도 접근을 해야 되고 이 베를린 선언에 대해서도 재고가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인 거죠. 김 의원님 보시기에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도 대통령 휴가에서 돌아오면요. 예. 어떤 조치나 대책을 해야 됩니까? 대화와 제재의 병행이라고 하는 전략은 유효합니다. 여전히 맞는 거고 계속 지속돼야 될 거고. 단기적으로 근데 그때 상황마다 어떤 대화 카드를 내미느냐, 또 어떤 제재와 압박을 제시함으로써 대화 장으로 끌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면은 아주 냉정하게 보면 북이 원하는 게 뭐냐? 북은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니고 대화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미일은 북을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대화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너 포기하고 핵 포기하고 미사일 포기하고 나와라. 그럼 내가 살려줄게. 이게 이제 한미일 전략이에요. 근데 북은 북한이 그러니까 핵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ICBM의 핵탄두 뭐 소량을 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미국하고 대화하게 사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보시는 북은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생존권 보장해라. 우리를 위협하지 않겠다고 해라. 공격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포기할 수도 있다. 그 무력 시위하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전략적 인내, 무시 전략이었거든. 예. 핵 실험을 하던 미사일 쏘던 건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북의 핵무장을 강화시켰잖아요. 지금 트럼프 정부는 그걸 조금 더 나아가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고 하는 얘기에서 국무장관은 대화하자고 그러고 국방장관이라든 강경파들은 제재하고 심지어 선제 공격까지 얘기하는데 둘 다 뭐냐면 북한은 어떻게든지 간에 대화를 끌어내고 북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미국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수단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데 네. 북의 입장에서는 무력 시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봤어요. 그랬더니 그거 진입기술 확보 안 됐잖아. 여기 본토까지 오르고 하와이밖에 못 가겠네. 그럼 또 멀리 써요. 이래도 그리고 자꾸 대화의 수단으로 제기하는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 북이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더 강력한 제재를 하면서도 북이 원하는 것을 들어서 일괄 타결하기 위한 외교 전략이 병행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그게 이상주의적인 건데요. 그게 이게 본질인데 그걸 자꾸 북이 한번 썼으니까 더 제재 압박해다. 그거는 지난 몇 년 동안 했지만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대화를 위한 무력 시위다. 근데 지금 적절하게 그게 병행돼야 되는데 지금 제재 일변도로 가기 때문에 변화를 이끌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문재인 정부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화는 끝났다. 구걸하지 말라. 그럼 그다음 뭐 합니까? 군사적인 근데 그거는 정말 순진한 발상일 수가 있는 게 지금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 김정은이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에 얼마나 많은 민간 국가 해가지고 정부가 만나자 이산가족 만나게 하자 또는 민간 교류를 하자고 했지만 이런 방법도 없습니다. 지금 김정은이는 우리나라는 안 봅니다. 미국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속성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명박 정부도요. 북한이 핵만 포기한다면 3,000달러까지 우리 지원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조건이 다 있습니다. 뭐냐면 핵과 미사일 포기하라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차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핵과 미사일 포기하면 도와주겠다는데 김정은이가 지금 핵과 미사일 포기합니까? 그리고 지금 대화에 응합니까? 지금 김정은이는 지금 이렇습니다. 북미 또는 미중 간에 직접적인 이제談判을 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정말 빠지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가장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데 김정은은 우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지금 대화라는 거는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베를린 구상 훌륭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가능할 거라고 보지만 지금은 아니다입니다. 지금은 아니다. ICBM을 발사하고 대한민국과는 아예 말도 안 섞는데 그리고 심지어 성명서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화하자고 계속 우리가 매달리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이고요. 베를린 구상은 저는 유효하다고 보지만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적용되기 대단히 힘들다고 하는 현실이라는 게 그러면 그동안에 오랫동안 제재 압박을 몇 년 해왔는데 북의 핵 무장을 강화시키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럼 실패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거고 그게 바로 대화와 제재 병행 전략인데 북이 미사일 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1년에 수십 차례 쏩니다. 그때마다 더 강화하면 그럼 나중에 가면 선제 공격하고 모든 문을 닫으면 그러면 한반도에 평화가 오느냐. 과거에 실패한 전략을 다시 문재인 정부도 하라고 자꾸 야당이 주장하는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임시 사드 배치를 지시할 필요도 없었던 그렇죠. 거죠. 그럼 뭐 그렇다면 그거는 제가 모함. 그렇다면 그러니까 전략적 모호성은 지금은 대선 모함이 전에 더- 표를 얻기 위한 그럼. 그런 아니 그러지 않고 지금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랬지만 사드의 임시 배치 추가 배치에 대통령으로서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여당 아직도 유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내에서도 거죠. 이거에 대해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사드 배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 모함을 유지하는 게 필요했다고 아니, 생각했는데 그 복잡함이라는 거는 그걸 잘 대선 전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유지해 오다가 지금 와서 북이 ICBM 썼다고 해서 다시 또 그 전격적으로 배치하면 그러면 오히려 상호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단지 제가 보기에는 이런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북이 네덜란드 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ICBM 또 쐈어요. 예. 그럼 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북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는 한미 동맹이 우선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추가 배치 결정한 거. 이거는 나는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네, 그러나 정말로 그게-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실제로 도움이 될 건가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이죠. 정말로 그게 모순이 안 되려면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한 이후에 판단하겠다라는 그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네. 차제의 한미 동맹의 어떤 굳건함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고 한다면 휴가 가 있는 동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든 누구든 하고 통화를 했어야죠. 왜 미일 정상이 50분 넘게 통화를 하는데 그리고 평창 올림픽은 또 주요 업무를 다 봤다고 또 청와대에서 강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통위원장 임명도 했고 필요한 일들은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필요한 일이 뭡니까?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보이기 위해서 임시 사드 배치까지 전격 지시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부 여당에서 도대체 왜 미일 정상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미사일 발사 이후에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통화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못합니까? 전화를 시도는 한 건지 전화는 걸려온 건지 했는데 거절당한 건지 어떤 것이든지 국민이 의아하는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네, 김성준 몇 몇 저는 계신 건 발표한다고 생각을 아니까. 하고요. 김성준 전 아니 의원님이 뭐 청와대 답변을 계시면- 요구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대화를 또 강조하시면서 실제로 미국 그 북한이 원하는 대로 통미봉남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소외를 우려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사드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중국이 저런 거 좀 이해 안 가고 또 하나는 송영무 국방장관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핵 잠수함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 말고도 뭐 B2B니까 미국의 항공모함이 뭐든지 간에 어쨌든 북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뭘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사드 이거는 정말 방어용 굉장히 소극적인 건데 이것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국론 분열되는 것도 문제고 여론조사하면 국민들은 어쨌든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사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 같은 그런 좀 우리가 상식적이지 않은 집단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강경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핵과 미사일 포기하면 우리도 뭐 퍼즐도 뭐 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니까 말이죠. 김성준 의원님 예, 얘기 예, 듣고 예, 한 두 가지 번째 주제로 제가 넘어갈게요.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북처럼 다루기 까다롭고 어려운 상대가 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로 맞대놓고 수십 년 동안 싸워온 거잖아요. 예. 어떻게 다루는 게 최선일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북은 사실은 북의 정권은 자기 생존을 원하는 거죠. 생존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라크 후세인 정권과 리비아 가다피 예. 정권의 몰락을 보면서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한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책임져야 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북이 가지고 있는 그 요구들을 한반도 평화 번영 속에서 어떻게 녹여낼 건가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 발표가 있다는 거지. 일희일비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또 어떤 모든 제재와 압박도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실현하고 대화를 이루자고 하는 게 있는 거지 선제 공격을 통해서라든가 이 열전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보 포퓰리즘에 너무 빠질 필요는 없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정되게 잘 관리하고 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휴가 기간에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할 것 같아요. 예. 것이고 아마 휴가 이후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 국민에게 어떤 얘기를 분명히 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보는 걸로 와서 첫 번째 주제는요. 굉장히 뜨겁네요. 이 안보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죠?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거 사실상 우리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제 하여튼 한반도 상황이 급격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주제와 관련된 자료 화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제가 살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선 당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입니다. 저 안철수
선당 후사에 마음 하나로 출마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전혀 존재감이 없다는 때문에 애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는 함께 꿈을 이룰 수 있는 국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서민 중심 경제를 지향한다.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당 내용이 시작된 야권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입니다. 네, 국민의당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 죄송합니다. 그리고 바른정당 세 당이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로 파열음이 일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기자회견. 김정 의원께서 말씀을 좀 시작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여론은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했던 뭐 당원들이나 또 국민의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찬성하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또 많은 질타와 또 이 반대 의견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저는 뭐 출마하는 쪽으로 굳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은 뭐 의견을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속에 당대표 출마에 대한 그 결심이 서지 않았다면 굳이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구하고 또 본인의 의견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과정은 저는 필요 없었다고 그랬겠죠. 보여지기 때문에 예. 예, 이미 마음속에 어떤 그런 걸 굳힌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비판과 또 뭐 굉장히 뭐 비난도 많고 네. 또 뭐 다양한 댓글도 봤습니다만 뭐 정치인이 피선거권이 있는 정치인이 또 당대표에 나서서 기하게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당원 투표로 지금 당대표가 선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당원들의 뭐 판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전 후보가 당권 도전을 한 것이 뭐 국민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김정은 의원님 생각은? 당 대변인이 아니고요. 아, 그럼요. 예. 네, 그럼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저는 조금 시기상조였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상조였다. 네. 그래요. 시기상조였다고 보십니까? 어차피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 대선 출마를 위해서 만들어진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출마했다 실패했고 이 당의 지속 여부는 안철수 전 대표가 계속 정치를 하느냐 안 하냐고 직결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출마가 불가피했을 거라 봅니다. 만약에 현재 그 후보 대표 출마를 선언한 뭐 네. 천정배, 정동 이 분들 당 대표가 되면 그럼 안철수 국민의당을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을 구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 얘기는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나왔다냐 똑같은 거죠. 그거를 뭐 안중근 의사처럼 비장함을 가지고 표현했는데 안중근 의사는 동양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두만강을 넘은 거잖아요. 네. 안철수 대표는 앞으로는 국민의당을 살리기 위해서지만 나의 미래를 위해서 당대표 출마했다.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의견은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글쎄요. 민주당이 현재 뭐 나오는 얘기는 좀 다른 당에 대해서 안철수 얘기할 수 전 없지만 후보에 저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거를 가지고서 비난하거나 뭐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 이런 그래요? 뜻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도 제3자니까 그냥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철수 아직 살아있네. 살아있구나. 왜냐하면 네. 일단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등장하지 않으면 지금 국민의당은 정말 소멸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안철수 후보도 이제는 후보입니다. 네. 당권 경쟁에 뛰어든 것이고 그 결정은 당원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일부에서는 현역 의원 몇 명이 모여가지고 뭐 출마하지 마라 또는 뭐 출당시켜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게 출당시킬 정도로 안철수 후보의 이 출마가 문제가 되면 전당대회에서 다른 분을 뽑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국민의당이 안철수를 필요하는가? 필요 없다면 아마 다른 분이 정동영 후보나 뭐 천정배 후보나 누군가가 뽑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출마했다고 이 기자회견 한번 한 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거는 아직 국민들은
관심이 있다. 그리고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안철수 정도의 정치인을 한 명 키우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공력이 들어가는데 물론 이분이 저는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정도의 대선 후보 하나를 국민의당이 만들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 한번 기회도 한번 주어보는 것이고 당원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다른 분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는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민의당의 당원들이 네. 자 우리가 그러면 수도권 위주 정당으로 가자든지 또는 뭐 호남에서 이런 가치로 우리가 가자 이러면 안철수 후보 뽑을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물론 저는 누가 뽑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는 바람에 국민의당 전당대회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최소한 흥행에는 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공할 왜냐하면 것이다. 그렇죠. 성공 이미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했어요? 관심이 8월 달에 뭐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다가 어제 안철수 후보 기자회견 한번 하고 나니까 갑자기 사람들 관심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것만으로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저는 국민의당을 흥행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저는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홍준표 대표도 지금 만약 홍준표 대표가 지난번 전당대회 안 나왔으면요. 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정말 좀 존재의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뭐냐면 저는 홍준표, 안철수 두 분 다 대통령 후보였던 분들이 바로 대표로 나오는 거는 성급한 거 좀 맞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당의 이 분위기를 어쨌든 간에 살린 거는 맞기 때문에 한번 저는 지켜볼 만하다. 국민의당 내부 분위기는 예. 어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동계 분들은 뭐 탈당하겠다, 고문분들은 그런 얘기까지 아니 뭐 나오고. 탈당 얘기가 살짝 나오는가 싶었더니 탈당이 아니라 안철수 전 대표를 출당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요? 그게 뭐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뭐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굉장히 뭐 뭔가 폭발적으로 여러 다양한 반응들이 나올 것 같은 그 분위기에 비추면 상당히 조용합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네, 상당히 조용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입장들인 것 같고요.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대로 흘러가는 것이고요. 당원들의 선택에 맡기는 자연스러운 그냥 그렇게 아니 전당대회로 갈 박지원 것 같습니다. 의원께서는 10일까지 그 선거 그 등록인 후보자 등록 네. 때까지 어떻게든 말려서 후보자 등록을 못하게 하겠다 그러는 것 같은데. 뭐 박지원 전 대표님하고 제가 가깝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이게 조금 기대난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그래요? 6일 날이 6일이 일요일이죠. 일요일 네. 날 당 혁신과 또 다양한 이제 본인이 기자간담회 한다고 당 그랬지, 대표 맞아요. 출마하는 거에 대한 비전을 또 제시했다고 했는데 6일 날 비전 제시까지 하면서 곧바로 또 후보 사퇴는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결심을 굳혔다고 보여지고요. 그 정도 반발이나 또 여러 가지는 이미 예상하고 어제 출마 선언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저는 이제 미디어적인 측면에서 볼 때 네. 일단 안철수 후보가 기자간담회 해가지고 당 이제 비전, 혁신 비전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후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굉장히 그럼 강하게 국민의당 혁신방을 내놓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런 당대표를 뽑게 되면 방송사의 TV 토론이 중계됩니다. 그러면 안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요. 국민들 관심이 다릅니다. 그러면 정동영이나 천정배 후보 같은 분들도 안철수가 있을 때는 달라집니다. 왜? 그만큼 주목도가 높은 데에서 본인의 말과 혁신안을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정말 뭐 손해볼 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디어적 측면에서나 당이 지금 어쨌든 간에 국민의당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안철수 후보가 나타나서 하다가 또 마지막 순간에 나 사퇴할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띄우고 난 뒤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떠나서 어쨌든 안철수 후보 아니 뭐 가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안철수 후보가 등장했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국민의당의 이 전당대 흥행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도 제가 볼 때는 과거에는 국민의당하고 합치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지금 민주당에 뭐 많은 분은 아니지만 제가 만난 분들은 지금 민주당이면 국민의당한테 이길 수 있다. 호남에서도 굳이 우리가 합칠 필요 없다. 다음 지방선거도 우리끼리 해도 할 만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당도 제가 볼 때는 강제적 통합 같은 것보다는 경쟁하자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후보가 나온 것으로 해서 국민의당도 조금 더 각자 도생에 대한 어떤 뭐 자강론 이게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방선거에 영향이 별로 없을까요? 만약 안철수 전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가정입니다만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뭐 1년 후의 상황을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그때는 또 그에 임박해 새로운 상황이 생길 텐데 어쨌든 간에 정치든 경제든 적절한 경쟁이 필요하거든요. 일방 독주가 사실은 많은 문제를 낳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남에서의 새누리당의 정치 독점, 호남에서의 과거 민주당의 정치 독점이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정치 시스템과 문화를 왜곡된 방향에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당이 좋은 의미에서 경쟁들을 계속 해주고
또 바른정당이 보수 적통으로서 또 경쟁하면 그만큼 더 정치가 좀 풍부해지는 거 아니냐.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한국 정치 정치에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 정치 구조상은 네. 어느 제1당이 과반을 점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고 어차피 그럴 것 같으면 여러 정당이 경쟁해서 서로 간에 연대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안철수 전 후보하고 개인적으로 잘 아십니까 혹시? 같은 보건복지 상임위 활동했습니다. 아하, 많은 얘기 좀 나누시고 그랬나요? 그분께서 저렇게 남들하고 별로 대화는 별로 잘 안 하시는 분이라서 개인적인 대화는 없었습니다만 네.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장점을 정말 우리나라와 우리 정치 발전에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전당대회가 전당원 투표제인데 현장에서 투표가 없어요. 네. 전당대회 당일날 가서 투표하는 게 없어서 이미 사전에 다 그 투표가 스마트폰하고 이루어지고 ARS로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미 다 투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TV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또 지역별로 다니면서 하는 순회 합동 연설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예, 뭐 토론회나 이런 게 좀 뭐 새롭게 결선 투표제가 도입된다 그러는데. 결선 투표제 여부는 조금 아직 논의가 결정 안 됐고요. 됐습니까? 네,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최종 결론이 나기 때문에 예, 또 가봐야 될 것 결선 같습니다. 투표제가 도입되면은 상당히 어떻게 될지 판세도 모른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의당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저 지효님, 저 자유한국당 얘기 좀 하죠. 신보수주의를 내걸었습니다, 그렇죠? 신보수주의가 자유한국당의 신보수주의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예. 보수주의든 뭐든 간에 신이 붙으면 뭔가 이제 바꾸고 뭔가 하자는 건데 뭐냐면 네. 이게 다 위기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네. 위기의 정당, 위기의 어떤 세력이 다시 이제 한번 해보자는 건데 뭐 과거엔 뉴럴 수도 있고 뭐 저 미국에서도 계속 뉴라는 걸 쓴 이유가 그런 건데 네, 뉴딜 정책, 자 뭐. 그렇다면 이게 뭐겠습니까? 바꿔보겠다는 건데 아직까지 저는 시작도 안 했다고 보는 게 유석춘 혁신위원장이 어쨌든 간에 선언적인 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액션 플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수주의 가치에 대한 어떤 선언은요 큰 의미가 저는 없다고 보는 게 원래 보수주의라는 거는 전통적 학술적으로 볼 때는 원래 선언 같은 걸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보나 사회주의나 뭐 이쪽은 그런 게 강령이 많고 하는 데지만 네. 보수주의는 원래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선언문보다는 뭐 1박 2일로 합성을 하는데 이제 의논을 해가지고 뭔가 액션 플랜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더 중요한 건데 과연 그게 어떤 내용에 담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고민하고 있다.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는 이 선언문 하나를 놓고도 서민경제 중심이라는 단어를 놓고 네. 한 명이 탈퇴할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이 이론 논쟁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참 좋다고 보는 이유가 어차피 보수주의 경제관에서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면 되는데 왜 서민 중심을 넣느냐. 저는 넣은 분도 이해할 것 같고 이건 넣지 말자는 분도 이해할 것 같은 게 굳이 안 넣어도 보수주의는 가는 건데 왜 넣겠습니까? 그동안 국민들 눈에 새누리당, 뭐 한나라당, 또 지금의 자유한국당까지 네. 서민 경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보였다. 그래서 억지로 넣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이런 갈등들이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어차피 홍준표 대표가 있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마 결정할 건데 그때까지 한번 지켜보는데 그만큼 지금 자유한국당은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변화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에 뭐 자유한국당에서 신보수주의를 표방하고 네. 뭐 서민 중심 경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좀 애매모호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요. 과거에 민주당도 대선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정체성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중도로 갈 거냐, 진보로 갈 거냐. 각자 딱 반절로 나눠서 치열하게 2012년 대선 말씀. 그렇죠. 예. 패배하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결론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가는 게 정답이다. 중도냐 진보냐고 하는 건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학자들의 논쟁이지 국민들이 다수가 원하는 방향을 가는 게 옳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이번에 야당이 됐다고 하면 자기 당의 정체성에다가 보수주의니 또 진보주의 이런 표현을 붙이기보다는 그냥 보수적 가치를 정책을 실현하고 주장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보수주의니 신보수주의니 뉴라이트니 이런 딱지를 붙이는 순간 이념적으로 편협해지는 거죠. 정당이 현실성 유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좋은 선택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서민 중심 경제 네. 표현한 거에 대해서 또 그걸 반발해서 또 한 분이 탈퇴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것도 진정성을 가지고 실제로 서민들을 위한 경제 정책을 내놓고 실천하면 되는 거지 그냥 서민 중심 경제라고 얘기해놓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말이 애매해요. 민주화 세대 기득권과 산업화 시대 기득권을 배격한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나이로 따지면 60년대 세대와 70년대 세대를 하면 그러면 젊은 세대 중심의 경제 정책을 가야 한다고. 또 내용은 보면 또 네. 중산층과 서민 복지를 또 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모호한데 이거는 뭔가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중산층과 서민이 중심이 되는 경제 활성화 이거는 꼭 과거 민주당 또 김대중 정부 시절 그걸 연상케 하는 그런 대목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자유한국당의 혁신위가 출발 자체부터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의 면면부터 여러 가지 비혁신적인 그런 인적 구성이었기 때문에 네.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내부에서 다양한 논란은 자체는 저는 굉장히 건강한 네.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지지만 방향 자체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건드리지 않고 혁신위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탄핵 문제에 대한 진지한 반성 그리고 인적 청산 문제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회사가 존립을 위해서는 조직 개편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직이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것인데 이 당이 혁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이 지경에 이르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데 가장 그 핵심이 조금 빠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혁신위가 이제 1박 2일 액션 플랜 만들기 위한 그런 그 숙고의 작업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물이 과연 이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진성호 드는 의원님께서 것이죠. 만약에 제가 질문하게 만약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혁신하겠습니까? 일단 당 대표는 말수를 줄여야 되고요. 일단 저는 말수를 줄이고 예, 그다음에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많은 분들이 피를 흘리면서 자기 어떤 기득권을 내놓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볼 때 네. 저 사람들은 자기 희생을 했구나 할 때는 상징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그대로 가면서 자 우리 좀 바뀌었습니다. 선언만 가지고 될까?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96년, 97년에 이제 런던에 1년 연수간 적이 있는데 그때 네. 보니 그때가 언제냐면 토니 블레어라는 새로운 정치 신인이 노동당 당수가 됩니다. 왜 되느냐? 20년 동안 보수당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는데 워낙 깨지니까 이제 아예 젊은 사람 하나 앉혔더니 토니 블레어를 보고 이제 이 노동당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거는 대처의 뭐 아들이다. 대처의 뭐 손자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대처보다 더 심할 정도로 보수적인 정책을 노동당 당수가 쓰는 겁니다. 지금 김성주 전 말씀처럼 국민들이 원하니까. 제3의 길을 그렇죠. 그때 그래서 토니 블레어가 한동안 굉장히 장기 집권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국민들은 노동당이냐 보수당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얼마나 잘 쓰냐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도 저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네. 뭔가 국민이 볼 때 저 사람들이 자기가 아픈 부분을 피를 흘리면서까지 잘라내고 시작하는구나 할 때는 저는 박수를 치러야 피를 흘린다는 게 좀 무서운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러니까 뭘 자기 해야 세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나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되는 당협위원장들이나 아니 그것까지는 그건 아니더라도 아니고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내놓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하는 정도 선언문 같은 거 발표하고 이런 노선을 가겠다. 저는 이런 것 가지고만은 국민들을 설득하기 힘들다고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 또 김성희 전 의원의 말씀처럼 저는 어차피 다당제가 이미 시작됐는데 저는 이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힘든 이유가 OECD 국가 중에서요. 알겠습니다. 한 당이 과반하는 정당 나라 몇 개 없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경쟁체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바른정당도 지금 당직자들이 줄사퇴하고 막 그래요. 이해운 대표 체제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일각의 얘기도 있는데 간단하게 왜 그렇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쪽 내부 사정은 제가 사실 잘 모르십니까? 몰라서. 네. 그 누구죠? 그 한 분 그 영입해서 뭐 서울 당협위원장을 줬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거 그러니까 같아요. 예. 네. 박종진 전 앵커를 갖다가 영입해서 이해운 대표가 영입해서 이제 송파을 지구당 당협위원장 시켰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송파갑 당협위원장인 박인숙 서울시당 위원장이 그만둔 겁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내가 이것 때문에 그만뒀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찰할 때는 아마도 박인숙 서울시당 위원장이 네. 이해운 대표의 저 인사를 보고 불쾌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퇴했을 것이라는 건데요. 지금 이분 말고도 뭐 이종구 전 정책위의장, 오신환 전 대변인 세 명이 연달아 이제 사퇴했기 때문에 이 네 분이 있는 거 아니냐는 건데요. 이거는 뭐 결국은 이해운 대표가 리더십으로 돌파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심각한 같습니다. 상황은 아니겠죠? 이제 그 바른정당의 전당대회 전에 뭐 누가 당대표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추측설이 난무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잘 봉합하고 이해운 대표가 가고 있다 이렇게 네. 판단을 했는데
사실은 20석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행여라도 한 석만 빼가더라도 아, 그러네요. 이게 교섭단체가 오. 무너지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혜원 대표의 정말 이런 네. 포용적인 리더십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뭐 잘 돌파하시리라 네. 이렇게 제 생각합니다. 생각에는 아마 그 국민의당 또 자유한국당 또 바른정당이 아마 정기국회 전에 내부적으로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이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정기국회 때 아마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어떤 국회에서의 대결과 또 협정을 옳고 할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짧게 같습니다. 한마디만 하면요. 그러세요? 지금 예.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인기가 좋기 때문에 예. 저는 야당 세 곳이 정말 잘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입니다. 의원수가 100석이 넘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예를 들어 국민들 보기에 좀 바뀌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도 좀 네. 나름대로 경쟁력을 키워야지 국민들이 볼 때 우리 국회가 정말 경쟁하고 있구나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국민의당 전당대회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바른정당은 여성 리더 하나 만났으니까 네. 이혜원 대표가 아마 잘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더 야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애정 있는 빛으로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어느 분이 대표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제가 뭐 뭐라고 하기는 그런 게 그래요? 그건 당원들이 뜻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뭐 야권 얘기를 또 우리 구체적으로 해봤는데요. 하여튼 야당이 또 나름대로 건강하고 생산적이야 예. 또 현 정부도 예. 또 국정 운영도 원만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자, 오늘 저 세 분이 준비하신 사진 한 컷 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주 전 의원께서 누구시죠? 예, 김수현 사회수석인데요. 김수현 수석 예. 부동산 얘기하시려고 것 같아요. 예, 청와대 이제 노무현 정부 청와대 때 그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던 분인데 그분이 몇 년 전에 반성문을 썼어요. 우리는 왜 실패했는가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예, 그리고 이번에 이 결연하게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구조가 안착될 때까지 확고하게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더 이상 주택이 투기 수단이 아닌 주거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때까지 네. 일관성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참여정부 때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들 여망을 받아서 집값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중랑구에 살기 때문에 중랑구요? 우리 이웃 노원구 이야기를 하면요. 어쨌든 서울 전체가 지금 투기 과열지구고 특히 노원구는 강남과 함께 투기지구로 이제 지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최근에 노원구의 아파트 값이 좀 올랐답니다. 그래가지고 됐는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평수가 좀 작고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네. 우리가 같이 강남과 함께 대접받아야 되느냐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수현 수석, 저 생각은 저는 진정성 믿지만 네. 시장이라는 것이 반드시 의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급하게 저는 발표한 것 같은데 과연 이 발표로 해서 피해보는 서민은 없는가? 저는 저기 마포 사신다 그러지만 마포, 양천, 김유정 의원님이 마포 사세요? 네. 어쨌든 전부 다 지금 강남급 투기 대접을 지구 받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이해를 못해요. 근데 투기 과열지구로 저희도 마포도 포함 투기지구로. 과열지구 그 위에요. 네, 예.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사실 마포가 그렇게 편입이 됐다고 하니까 그런 상황입니다만 마포 집값이 높아서 그런 거 요즘 많이 뛴다고 뭐 그래서 한 거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런데 예. 저는 그 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김현미 장관의 일성을 딱 듣고 12년 전에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집값은 작겠다라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데자뷰처럼 느껴졌는데요. 그래요? 정말로 이번에는 이 시장이 결국에는 이기지 못했잖아요, 시장을. 그리고 집값은 폭등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제대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예. 정말로 주거 안정을 사진 한 컷 위한 문제 갖고 논쟁이 그런 상황으로 좀 간단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셔야 네. 돼요. 그러니까 과거 참여정부가 실패한 것은 주택 값이 오르는 문제를 시장의 문제, 즉 수요가 높은데 공급이 부족해서 공급량을 눌리는 식으로 해서 하려고 했던 거죠. 실패한 거죠. 왜냐하면 시장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집을 투기 수단으로 여기고 초과 이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여유 자금들이 몰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대출 규제를 하니까 자로잡힌 거거든요. 네. 그 과거의 실패의 교훈을 잘 알겠습니다. 살려서 이번에 종합적인 대책으로 끝까지 가서 잘 해결하자. 됐으면 좋겠다. 예, 어쨌든. 이를 김유정 의원님 미래를 사진 위해서 한 컷 그렇습니다. 네. 보도록 하죠. 김유정 의원님 사진 한 컷 준비된 거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는 이렇게 다시 사과할 일은 국민의당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월요일 날 검찰 그 제보 조작 사건 관련해서 예. 검찰 그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정치권 일각에서 얘기했던 무슨 뭐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뭐 개입이 되고 뭐 이런 일은 없었죠. 네. 그래서 그나마 저희는 다양한 일이고 또 내부에서 어떤 그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돌렸습니다. 예. 사실 그게 솔직한 심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저렇게 지도부가 안철수 전 대표, 그다음에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까지 모두 함께 참석한 가운데 사과의 인사도 드리고 국민께 드리는 글도 발표를 했는데요. 정치는 돌고 도는 것이어서 또 음지가 양지되는 일도 있고요. 저희가 또 깊이 반성하고 또 새롭게 전대를 통해서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면 다시 한번 또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잡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번 주에 이 사진 한 컷으로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진성호 전 의원께서 준비하신 사진 한 컷 보면서 이거 어디예요? 저기 이게 뉴질랜드에 있는 코로넷 피크 스키장이라고 합니다. 거기 갔다 그런데 오셨어요? 아니요. 저걸 왜 제가 뽑았냐면 지금 세계의 평창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을 겨냥해서 세계 스타들이 다 저기 가 있다고 합니다. 왜? 전지훈련하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이 지금 전지훈련을 갔는데 정작 대한민국 국민들은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저도 이제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스포츠 팀장 같은 거 할 때 월드컵 또는 서울 올림픽을 가서 치러봤는데 서울 올림픽과 월드컵 치를 때 대한민국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근데 지금 6개월 남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게요 올림픽입니다. 아시안 게임이 아니라 올림픽인데 올림픽 치르는 국가치고 지금 평창 부분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뉴질랜드의 저 스키장을 뽑은 이유가 저는 뭐 정권이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의 올림픽입니다. 평창이. 그렇다면 지금 좀 저는 뭐 야당도 오히려 국회에서 질타 좀 하십시오. 왜 이렇게 분명히 일지 않느냐. 저는 여야가 좀 손잡고 어쨌든 평창 동계올림픽 좀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 사진 한번 문재인 좋은 대통령도 말씀입니다. 홍보대사 하신다 그랬으니까. 네, 그렇죠. 꼭 성공시키기 위해서 합심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문재인 대통령 휴가다 돌아오시고 홍준표 대표도 휴가 끝났죠. 그렇죠. 뭐 돌아오시겠죠. 추미애 대표도 휴가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휴가 가서 국민의당을 향해서 비판의 날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휴가 가셔서. 휴가 동안에는 휴가에 전념하셔야죠. 박대선 비대위원장은 휴가 안 가시나요? 못 갑니다. 저희는 비대위원장 비대위 체제, 비상한 비대위 체제 아닙니까? 그래서 휴가 없습니다. 휴가는 정말 좀 잘한 것 같은 게 물론 근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북한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이왕 갈 거면 일주일 풀로 가고 그렇게 당 대표들이 가야지만이 그 밑에도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휴가를 쉬러 갔지만 일주일 가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 휴가 쉰다고 갔지만은 오바마는 제대로 매년 한 28일 정도 휴가를 세 차례 네 차례 했지 트럼프도 않습니까? 이번에 뭐 4일 날인가요? 자기 트럼프 골프장에 우리도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겠습니다. 관대해지고 우리도 좀 쉬어가면서 열심히 일해야죠. 대통령이 연차 다 쓴다 그랬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뜨거운 토론을 벌였는데요. 정치권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뜨거운 또 치열한 여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 세제 개편, 대북 정책, 정부가 발표하거나 구상하고 있는 정책과 현안이 모두 앞으로 입법 과정과 국회 논의 절차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여튼 민생과 국민 안전 이 점에 최선의 해법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치 토론 말고 알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고. 금방 지나갔어.